안녕하세요. 닥터리리 인사드립니다. 오늘 벌써 건강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는 이제 면역과 활성산소에 대해서 같이 배울 텐데요. 면역이 무엇일까요? 면역은 한자로는 역병을 면하게 한다 라는 소리이고,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힘을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하죠. 백혈구가 면역에 관련하는 대표적인 세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 혈액 시간에 이 백혈구에 대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면역은 크게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방어하고, 재생하고, 정화하고, 기억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면역은 우리 피부, 우리 몸을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나 점막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피부가 없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세균이 그냥 피부 안쪽으로 막 들어오고 혈액으로 내 몸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피부나 점막 같은 내 몸의 껍데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장기들이 튼튼하고 단단해야지 내 몸을 잘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세균이 침투하거나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잘 재생을 해야 되고요. 깨끗하게 치워야 되고, 어떤 바이러스가 내 몸을 침투했을 때 다음에 같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것을 기억해서 재빨리 대처하는, 항체를 생성하는 그런 기억의 기능도 면역에 있습니다. 백혈구라고 다 같은 백혈구가 아니라 각각 세포마다 특별한 모양이 있고 모양마다 하는 역할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식세포라는 것은 방어에 더 기능을 하고 있고, 과립구는 방어와 재생과 정화, 임파구는 방어와 기억의 역할을 더 잘 감당을 하고 있죠. 혈액 검사를 병원에서 하시면 이렇게 WBC라는 것이 백혈구고 화이트 블러드 셀의 약자죠. 그리고 RBC, 레드 블러드 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백혈구, 적혈구가 나오고, 플레이틀릿이라고 혈소판이 나오고, 뉴트로필, 림포사이트, 모노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후상구, 후염구 이런 식으로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참고해서 내 백혈구가 정상인지 호중구가 충분한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면역 반응을 좀 살펴보면, 먼저 비특이적 면역으로 가장 먼저는 피부의 방어가 있습니다. 피부나 혹은 코, 입, 점막에 그런 방어력이 있죠. 우리 피부가 없으면 세균이 훨씬 더 우리 몸으로 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먼저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비물이 또 면역력의 하나입니다. 눈물이 잘 나오는 것, 침이 잘 나오는 것, 위산이 잘 나오는 것, 이것도 면역력에 관련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이미 내 몸에 피부를 뚫고 혈액 내로 세균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면역 반응인 거고, 면역 반응은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물이 침입하면, 나쁜 놈이 내 몸으로 침입을 하면 가장 먼저 호중구라는 녀석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NK세포라는 것도 양이 적긴 하지만 같이 출동을 하죠. 그래서 나쁜 녀석을 확 잡아먹죠. 확 잡아먹으면 그냥 잡아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접시 같은 것을 딱 얹어가지고 그 접시에 이런 녀석이 내 몸에 침투했습니다 하고 그 몽타주를, 용모파기를 딱 적어가지고 접시에 딱 이렇게 올려놓고 피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림프구를 만나면 림프구에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내 몸을 침범했습니다, 나쁜 녀석입니다 하고 그 용모파기를 알려줍니다. 그럼 B림프구와 T림프구가 그 모양새를 판단을 한 다음에 내 몸하고 확실히 다르다, 나쁜 놈이다 라는 판단이 있으면 B림프구는 항체라는 대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공격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 항체를 생성하는 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대포를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래서 육박전을 치를 수 있는 T세포가 가슴에 있는 흉선에서 훈련이 되어서 이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내 몸을 침범하는 것을 공격해서 죽일 수 있는 거죠. 내 몸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연 면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획득 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감기가 걸렸건 감염이 생겼을 때는 3일에서 7일 정도 앓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동안에 면역력, 백혈구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면역 반응 중에 불편하지만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은
말만 들어도 매우 나쁜 것 같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열나고 붓고 빨개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직 내 병원체가 침투를 하면 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우리 조직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병원체가 침투하거나 바늘로 찔렸거나 이랬을 때 세포가 깨지게 됩니다. 그럼 세포가 깨지게 되면서 세포 안에 있던 물질이 바깥으로 탁 방출이 되는 거죠.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뭐 히스타민이라든지 키닌 같은 것들이 물질이 확 방출이 되면서 이것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혈관을 확장시켜서 염증 부위가 빨개지고 붓죠. 그리고 열이 납니다. 뜨끈뜨끈해지죠. 그래서 체온도 올라가고 부종도 생기고 통증도 생기고 발열이 생기는 이런 과정이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세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포가 깨지면서 이 세포막에 있던 인지질이라는 것이 콱 그 주변으로 조직으로 방출이 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세포막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세포막은 인지질이라는 것으로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은 물을 좋아하고 꼬리 부분은 물을 싫어해서 꼬리 부분끼리 맞닿아 있고 물이 맞닿는 부분은 그 친수성 부분, 인산으로 구성된 그 부분이 물과 맞닿아 있어서 이렇게 이중층으로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인지질의 모양에 따라서 이 인지질을 구성하는 이 지방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방산은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탄소고리가 완전히 포화돼서 꺾여 있지 않은 곳, 그래서 차곡차곡 쌓으면 빈틈이 없어서 단단해지는 이것을 우리가 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탄소고리가 포화되어서 포화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탄소 중간에 이중고리가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포화가 안 돼 있고 불포화가 있다. 그럼 이것을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곳에만 불포화가 돼 있으면 단일 불포화, 여러 곳이 있으면 다가 불포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꼬랑지부터 하나, 둘, 셋, 세 번째 이중결합이 있으면 오메가3, 넷, 다섯, 여섯 번째 이중결합이 있으면 오메가6, 일곱, 여덟, 아홉 번째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오메가9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 지방산이 우리 세포막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차곡차곡 뻗은 지방산은 세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이중결합이 있어서 세포 틈이 벌어져 있으면 세포가 빈틈이 생겨 투과력이 좋고 더 말랑말랑한 건강한 세포가 된다는 것이죠. 염증의 관점에서 이 지방산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필수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몸에 반드시 보충을 해줘야 하는 지방산입니다. 스스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만 이것이 내 몸에 역할을 할 수 있고 반드시 필요한 지방산인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입니다. 둘 다 불포화 지방산으로 내 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메가6는 주로 이제 리놀렌산이라고 부르고 옥수수유나 해바라기 씨유 등에 많습니다. 감마 리놀렌산으로 대사가 되기도 하고 아라키돈산이라는 생소하지만 지방산의 구조로 바뀌기도 합니다. 아라키돈산이 류코트리엔이나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대사가 돼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경향이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오메가6 중에서 단 감마리놀렌산만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오메가3는 어떨까요? 알파리놀렌산이라고 정확하게는 부르고 아마씨유나 카놀라유, 콩기름 혹은 생선기름, 어유 이렇게 많죠. 특히 EPA라는 그 생선 어유에 많은 이 오메가3 성분은 프로스타글란딘 홀수 시리즈와 대사를 해가지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라키돈산은 염증을 유발하고 프로스타글란딘 홀수 시리즈는 염증을 억제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어렵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 세포막에 오메가3가 많은 게 좋을까요? 오메가6가 많은 것이 좋을까요? 네, 오메가3가 많은 것이 좋죠. 오메가3가 내 세포막을 더 잘 구성을 하고 있을 때 이 세포가 깨져도 아라키돈산이 덜 나오게 되고 염증을 덜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염증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쁘냐?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염증이라는 것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백혈구가 관여를 해야 합니다.
염증성 자극이 있을 때 백혈구에서 NF-kappaB라는 이 전사인자가 활성화되면서 조금 어렵지만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전사인자가 딱 전사가 되면서 염증을 생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그런 효소들,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그 순간 딱 뿜어져 나옵니다. 백혈구가 나쁜 놈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 수단인 거죠. 활성산소가. 그래서 백혈구가 나쁜 놈을 딱 공격을 하는 그 순간에 활성산소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체를 방어할 수 있고 항균이나 항종양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산화 스트레스가 있어서 DNA를 손상시키고 조직을 손상시키고 결국 암을 일으키는 기전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남을 때릴 때 남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손도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염증이 생겼을 때 공격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어느 정도 손상을 감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염증은 세포막의 인지질에서 세포막이 깨지면서 인지질에서 아라키돈산이 유리되면서 아라키돈산이 떠돌아 나오면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것으로 바뀌고 이것이 염증성 자극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신호가 됩니다. 이 아라키돈산의 대사에 관련되는 효소가 콕스1하고 콕스2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콕스1은 소화관, 신장, 난소, 혈소판 등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고 콕스2는 염증 부위 대식세포나 골막세포, 암세포에서 분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염제라고 어디가 아프고 열나고 그래서 해열제 혹은 소염제라고 해서 병원에서 처방받는 대부분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라고 해서 이 콕스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콕스라는 효소가 물론 이제 대식세포에서도 나오고 염증 부위에서 나오긴 하지만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위장이라든지 신장에서도 분비돼서 내 몸에 좋은 역할도 하고 있었던 효소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원래 좋았던 그런 효소들 작용까지 억제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 좀 있긴 합니다. 위장 보호하는 점액 효과가 분비가 줄어들면서 위궤양이 생기거나 소화관 출혈이 생기거나 그리고 신장에서 나트륨이라든지 물 정체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거나 혹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그런 위장관, 신장, 심혈관의 위험성 혹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말고 어떤 또 소염제가 있냐? 비스테로이드라는 것은 스테로이드가 아니라는 소리인데 그럼 스테로이드가 또 강력한 소염제입니다. 아까 나왔던 염증성 자극에 NF-kappaB라는 것이 딱 전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NF-kappaB를 애초부터 무력화시키는 한마디로 대식세포, 호중구, 그러니까 백혈구를 멍청하게 만드는 것이 이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염증의 종류와 상관없이 감염에 의한 것이건 아니면 자가면역, 그러니까 내 몸에서 염증 반응이 과활성화돼서 생긴 것이건 상관없이 백혈구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종류에 상관없이 염증 반응을 탁 줄여줍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부신 피질 호르몬이죠. 그래서 부신에서 분비되는 그 코티솔과 동일한 성분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쓰면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의 조절축, 그러니까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와 부신이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되먹임 작용을 하면서 이 호르몬 농도를 조절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호르몬 농도가 조금 불균형이 있게 되고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썼을 때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쿠신 증후군이라고 해서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게 되고 여드름이 나고 목 뒤나 어깨에 피하 지방이 차곡차곡 쌓여서 뚱뚱해지게 되고 피부는 얇아지고 복부 비만이 되고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멍이 잘 드는 그런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좀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 면역이라는 것을 올리면 좋을까요? 면역력은 높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면역력이 높아지면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면 어떨까요? 그것이 좋은 걸까요? 그럼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고 면역 반응이 높은 게 좋다고 하면 내 몸이 사실 많이 면역이 과다 활성화되면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불필요한 면역이 활성화된다든지 심뇌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 같은 것이 면역이 과도하게 활성이 돼서 염증 반응이 내 몸에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염증 반응은 많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럼 염증을 줄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면역이 너무 떨어져서 반대로 암이라든지 감염, 내 몸을 더 이상 나쁜 놈으로부터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면역은 면역력이 높다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중간 부분으로 면역의 균형이 이루어야 되는데, 우선 자가 면역 질환을 알아볼게요. 내 몸의 면역이 너무 과활성화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건선, 일형당뇨, 루푸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베체트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깁니다. 자가 면역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가 면역의 원인은 매우 많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환경, 장점막, 신경, 영양 이런 것들이 다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침이 마르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점막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티솔이 저하되거나 혹은 훅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성호르몬의 불균형도 생길 수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 자외선을 많이 받는다든지 방사선을 쐰다든지 비타민 D가 부족한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면역력이 불균형이 될 수 있고요. 장누수증후군이라든지 치과 감염, 그러니까 구강 내 감염이 너무 많을 때도 자가 면역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편두통이나 비염, 화학물질 과민성이라든지 영양에 대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아라키돈산 오메가6 종류가 과다되었다든지 하면 자가 면역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염증이 많을 때는 염증을 줄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시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든지 스테로이드를 적절하게 써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관리하실 때는 항염증 영양소로 관리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저는 추천을 합니다. 세포막 인지질을 안정화시키면 아라키돈산으로 세포가 덜 깨지겠죠. 그 면역 반응이 줄어들겠죠. 세포막 인지질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비타민 E, 세포막을 항산화하는 그런 비타민이죠. 비타민 E, 그리고 케르세틴이라는 파이토케미컬이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아라키돈산이 류코트리엔이나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대사되는 과정에 그것을 방해하고 보호하는 비타민 E, 쿼르세틴, EPA, 양파, 마늘, 오메가3, 생강, 강황 등이 내 몸의 염증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것으로 먼저 관리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오메가3는 수많은 논문으로도 결과가 이미 입증이 되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면역 관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홍삼 하나 먹으면 면역력이 확 좋아져. 어떤 비타민을 먹으면 면역력이 너무 좋아져. 라는 것은 사실 그런 약은 없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서 내 몸의 면역이 그 바이러스나 세균에 비해서 더 많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그 염증 반응으로 몸이 오히려 손상이 돼서, 그 활성산소로 오히려 몸이 손상이 돼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촉발이 되었겠지만 결국 과도한 면역이 그 사망을 야기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 면역을 관리하려면 사실 한 가지만 관리한다고 해서, 한 가지만 먹는다고 해서 면역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태까지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스트레스도 관리하셔야 되고, 호르몬도 관리하셔야 되고, 환경, 장, 점막, 신경, 영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셔야지 면역이 균형을 잃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면역은 여기까지 배웠고, 활성산소란 무엇이냐? 그 면역세포도 활성산소로 나를 지킨다는데, 활성산소가 좋은 녀석이냐 나쁜 녀석이냐 한번 살펴봅시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는 지구상의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이 36,00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이 프리레디칼, 즉 활성산소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흡연을 하면 폐암에 걸린다,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근데 흡연을 했을 때 그 유독 물질이 해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음주가 간경화를 일으키는 그 기전은 알코올이 해독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 때문이고, 햇볕의 자외선이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면서 백내장이 생기고, 고기가 소화 흡수 운반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가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도 활성산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이 각종 암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활성산소는 DNA를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DNA가 다른 분자들과 반응하면서 세포에 손상이 생기게 되고, 이 손상된 세포, 신호체계가 아예 바뀌어버린 이 세포들은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이 주기율표를 한번 볼까요? 웬 주기율표냐.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 몰랐다. 여러분, 이 면역과 활성산소가 제 강의 중에서 가장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주기율표를 제가 다 볼 건 아니고요. 몇 가지만 볼 건데요. 이 산소가 8번이다. 요 정도는 아시면 좋겠고, 수소가 1번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1번이고 8번이고 이게 뭐냐? 수소는 핵이 하나 있고,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가 하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산소는 핵 양자라고 하는 그것이 8개가 있고, 전자 8개가 바깥을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지구상에서 실제 원자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공유결합으로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수소는 2개가 붙어서 H2가 되고요. 산소도 2개가 붙어서 전자를 서로 공유를 하면서 2개 붙어 있어서 O2가 됩니다. 왜 이런 물리학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냐? 내가 건강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원자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도 이 원자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분자가 되어 있고요. 거대 분자가 되어 있고, 이것이 세포 기관으로 존재하고 세포가 되고 조직과 기관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활성산소를 다시 보면 이 산소가 2개가 공유결합으로 이렇게 잘 안정된 상태로 붙어 있는데,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불량품이 중간중간에 생기듯이 아주 좀 적은 확률이지만 중간중간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전자를 잃은 산소가 다른 데서 또 그 전자를 뺏어오고 뺏어오고 이러면서 연속 반응이 생기면서 이 활성산소가 세포나 DNA를 손상시키는 기전이 있다는 거죠. 활성산소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슈퍼옥사이드 레디칼이라는 이름. 아까 말했듯이 그 산소 분자에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 형태이고, 일중항산소, 과산화수소, 이거는 산소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이드록시 레디칼, OH, 수소가 하나 빠져나가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활성산소는 반드시 산소일 필요는 없어요. 수소를 잃어도 활성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뭐 일중항산소나 슈퍼옥사이드 레디칼 이런 것들이 좀 활성산소 효과가 크고요. 과산화수소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긴 합니다. 활성산소가 생기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기억하시면 편리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음식, 운동, 공기입니다. 첫 번째, 음식으로 언제 활성산소가 생기냐? 우리 몸은 채식 위주의 식사에 더 맞추어져 있거든요. 근데 동물성 식품을 너무 과도하게 드셨을 때, 튀긴 음식을 드셨을 때, 튀긴 것 자체로도 기름이 산화가 된 거거든요. 상당히 많이 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튀긴 음식을 섭취했을 때 원래는 내 몸이 이런 것을 해독할 수 있는 기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인공화합물을 섭취했을 때, 그리고 알코올 섭취했을 때, 혹은 과식을 했을 때, 과식하는 것 자체가 내 몸에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다고 보면 불량품도 많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과식을 했을 때도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운동했을 때도 활성산소가 생기는데요. 운동은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그래도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했을 때, 과로했을 때 이렇게 활성산소가 생기고요. 혈액의 제관료란 우리가 주먹 쥐고 이렇게 피에 안 통하게 하고서는 이거를 탁 놓으면 손이 찌릿찌릿하잖아요. 피가 안 통했을 때 우리 몸은 약간의 허혈성, 그러니까 피가 없는 그런 손상을 입게 되는데, 그때 피가 다시 딱 가게 되면 그때 순간적으로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위험한 경우는 심근경색이었다가 스텐트라든지 이제 관상동맥 그런 시술을 받으면서 피가 다시 통했을 때는 그 순간에 심장에 활성산소가 확 늘어나면서 순간적으로 부정맥이 생기거나 그 순간 사망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위험하죠. 그래서 피가 너무 안 통하는 그런 자세로 오래 있다든지 혈액이 탁 하고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수면이 안 됐을 때도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공기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염된 공기를 호흡할 때마다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내 몸이 방어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자외선 자체가 이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산소를 딱 산화시키면서 그것이 백내장을 일으키거나 피부암을 일으키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방사선도 활성산소를 일으킵니다. 우리 빛의 종류인데요. 가시광선을 우리가 빨주, 노초, 파, 남보로 나누죠. 그것은 파장에 따라서 그 색깔이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요. 빨간색 밖에 있으면 적외선입니다. 빨간색이 밖이라고 해서. 그리고 보라색 바뀌면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파장이 점점점 짧아지고 파장이 짧아질수록 내 몸에 더 잘 침투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것이 X선, 감마선이 되겠죠. 그래서 X선이 자외선보다 오히려 파장이 더 짧고 내 몸에 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고에서는 방사선을 쬐을 때 생명이 이만큼 단축이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1.5일, 위투시, 그 조영제를 먹고 이렇게 위투시하는 거는 1.5년, CT를 받을 때는 150일씩 생명이 단축이 된다. 그만큼 방사선이 위험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흡연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이 내 몸에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럼 이 활성산소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냐, 우리가 이 활성산소에서 도대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냐 라는 물음이 생기시잖아요. 다행히 내 몸에서는 이 활성산소에 대처할 수 있는 항산화 효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SOD나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퍼록시데이즈라는 그런 효소들이 있어서 이 신체 내부에 있는 자연 항산화제로서 신체의 방어 시스템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글루타치온이나 코큐텐,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A, C, E, 미네랄, 단백질 같은 것들이 내 몸에 있을 때 그것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인 SOD, 수포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는 이 효소는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쭉쭉쭉쭉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대만 돼도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죠. 그리고 60대, 80대 되면 거의 이제 소멸한다고 보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항산화제를 우리가 음식으로 보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음식으로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되냐? 항산화제 대표 트리오, 제가 A, C, E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타민 A는 점막을 건강하게 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 몸의 껍데기에 항산화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피부가 건강해야, 점막이 건강해야 세균이 내 몸에 침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비타민 A를 보충을 하려면 많고요. 그리고 비타민 C는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혈관 내에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국물들, 그러니까 혈관, 혈액이 많이 가는 장기들을 항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 C는 과일에 많죠. 그 다음에 세포막이 인지질을 안정화시켜야지 염증 반응이 적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세포막을 안정하게 만드는 비타민 E는 견과류에 많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과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몸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C가 항산화되는 원리를 한 실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C를 요오드 용액에 탁 넣으면 요오드 용액이 확 투명해지는 그런 신기한 실험인데요. I2라는 아이오다인이라는 요오드 용액은 IO3-가 I-이온을 산화시켜서 생긴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오드 용액 자체가 산화 스트레스인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 산화 스트레스에 이 비타민 C가 탁 들어가면 이 산화된 거에 전자도 주고 수소도 주면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갈색으로 보였던 이 요오드 용액이 다시 이온이 되면서 물속으로 착 녹아 들어가면서 이게 산화가 되는 원리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백내장에 비타민 C가 좋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자외선의 산화로 생겨진 이 백내장이 눈의 비타민 C 농도를 비교해 보면 정상인은 300이 넘고 백내장 환자는 5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활성산소로부터 백내장의 손상을 진행을 늦추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를 위한 영양치료는 사실 뭐 한 가지가 아닙니다. 뭐 비타민 C가 항산화제라는데 그것만 많이 먹으면 되지 않냐?
꼭 그렇진 않죠.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드셔야 되는데 비타민 A, C, E 외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나 감마리놀렌산, 코큐텐, 비타민 B,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구리, 망간, 아미노산, 그리고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중에서도 카테킨, 퀘르세틴, 라즈베라트롤 같은 것들이 항산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골고루 섭취하셔야지 이런 제대로 된 영양치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성 항산화제는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베타카로틴이 내 몸의 점막을 촉촉하게 하고 피부도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 A의 전구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건강에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당근을 먹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에서 베타카로틴을 상용화해서 딱 만들었는데 이것을 섭취했을 때 오히려 흡연자에서 폐암 발생률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웬걸, 건강하려고 돈 내고 먹었는데 더 건강에 안 좋았다는 거죠. 전립선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성 종합 비타민제를 먹었더니 전립선암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자마라고 해서 미국의 내과학회진데 매우 유명한 논문인데요. 합성 비타민을 먹었더니 오히려 조기 사망 위험도가 더 늘어났다더라 라는 연구가 발표가 돼서 모두가 충격에 빠졌었죠. 근데 그 이유는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이 사실은 구조가 같아도 거울상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거울상 이미지라는 것은 오른손과 왼손은 사실 엄연히 다르죠. 근데 거울로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작용이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세포에서 흡수되고 작용하는 기전이 미세하게는 차이가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천연 비타민일수록 비타민 이외의 자연물이 보조인자로 작용을 해서 복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데 비해서 합성 비타민은 어떤 것 하나가 단일체로 아주 고용량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굳히기 위해서 부영제 같은 합성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 부영제 자체가 내 몸에 영향을 주고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위해서 합성 비타민보다는 천연 비타민도 좋고 그리고 가능하면 자연물로 더 섭취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어려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면역과 활성산소는 한번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고 더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골격과 감각, 우리 건강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